전 세계에서 러시아 같은 급의 반민주주의 이 대표 국가로 되면은 사실 앞으로 중국이 가야 되는 길에 있어서 굉장한 장애물이 자체가 설정이 되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놓고 딜을 할 수가 있죠. 러시아가 중국의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중국이 결국은 러시아를 도와줄 수 있냐는 또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중국 국내 경제 상황에서 결정이 돼요. 그렇죠. 지금은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른쪽 얼굴을 절대 보일 수 없다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제 왼목을 포기하고, 오른목이구나. 오른쪽 목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번에 거기서 내가 했잖아요. 나 하는데 너무 마음에 또 안 들더라고요. 아하.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이 자리에 왔어요. 네, 네. 얼마나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으나 알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안 나와요, 다음부터는. 아하. 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음에 들도록. 네. 자, 일단 우리 지금 가장 글로벌리 네.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죠.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또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네. 미국과 관련된 패권 전쟁도 좀 복잡해지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중국 정확하게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는 일단 친러라는 거는 일단 다들 뭔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가끔 또 나오는 그 말은 지원한다 아니다 뭐 우크라이나에다 도와준다,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해요. 네. 일단 그 국제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은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사실 70년대, 60년대는 그때 구소련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중국을 지원하다가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사실 중국하고 미국이 닉슨 대통령이 중국 방문이 71년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때는 그때 구소련이죠. 구소련이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게 후에 미국하고 중국과의 수교로 이어지면서 사실 공동으로 구소련을 대적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럼 그때는 구소련이 중국한테는 적이 된 양상이었고, 오히려 미국하고 중국이 손을 잡는 양상이었죠. 근데 지금은 2018년 급격한 미중 갈등이 확대되면서 사실 이제 미국이 트럼프 때부터 지금 바이든이 이어서 계속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시작이 됐고, 또 유럽도 제재를 동참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미리 시작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유럽하고 미국이 또 러시아에다 제재를 하다 보니까 상황상 중국하고 러시아가 공동이 적이라고 해야 되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뜻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제재를 받고 있는, 압박을 받는 게 미국에게. 그러니까 둘이 이제 친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도 유일하게 좀 비중이 있는 전 세계 정상으로서 부튼이 간 거잖아요. 가서 또 수많은 계약을 체결했죠. 그중에 천연가스라든가 오일을 구매하는 계약. 결국 이번에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사실 이틀 내에 전쟁을 끝내려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푸틴이 이틀 내에 전쟁을 끝내서, 그러니까 푸틴이 사실 지금처럼 막 전면 침략해가지고 뭐 할 생각이 없고, 사실은 과거에 이슈가 있던 그 민스키 어그리먼트에서 러시아가 주장했던 돈바스하고 루안스크하고 그리고 크림 반도 지역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러시아 거라는 걸 이렇게 사살하는 이 계획 차원에서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차원에서 이틀 동안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한 달이 돼 가잖아요. 그러게요. 상황상. 그래서 이 러시아가 정말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 의문을 지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나오는 무기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막 그 옛날 형편없는 무기 막 동원되고 막 결국 지금 한 달 넘게 하고 있는데도 아직 결정적인 승리권을 못 잡고 있고, 특히 제공권을 아직도 못 갖고 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니까 러시아 경제가 그걸 그렇죠. 받아낼 수 없으면서 러시아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도와달라. 그렇죠.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기적인 이런 군사적 무기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스위프트 제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쪽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금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정부는 고민이 시작됐죠. 왜냐하면 어떤 고민이 시작됐냐면 일단 중국은 유엔 상임국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대부분 국가들의 이 협의된 혹은 인식된 가치관과 이 속에서 너무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지금 러시아는 어떤 반민주주의로 돼버렸기 때문에 너무 대놓고 러시아를 도와주거나 러시아와 같이 가게 되면 중국도 전 세계에서 러시아 같은 급의 반민주주의 이 대표 국가로 되면은 사실 앞으로 중국이 가야 되는 길에 있어서 굉장한 장애물이 자체가 설정이 되고 미국하고 유럽이 또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일지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이미지도 손상받고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지원할 수도 없고 또 반대적으로 러시아가 무너지는 걸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도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무너진다는 거는 바로 중국이 이 변방 지역이 바로 위협을 받게 되고 또 러시아가 무너지게 되면 원래는 러시아, 중국 이런 큰 나라들이 공동으로 서방 세계를 대적을 했는데 전선이 비슷하게 갔는데 그중에 좀 우호적으로 올 수 있는 어떤 국가가 무너졌다면 혼자서 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역량의 힘이 또 달라지니까 중국의 입장은 확실하게 러시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대놓고 지원하자니 또 이제 말한 그런 눈치가 반민주주의 이런 이미지라든지 혹은 이번에 그 둘이 통화했잖아요. 바이든하고 시진핑. 그 바이든이 통화한 목적이 뭐 굉장히 이렇게 점잖게 하지만 실질 뜻이 뭐야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도와주지 말라는 거지.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제재라든가 이런 페널티를 생각하고 어쨌든 위협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은 지금 계산을 때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네. 지금 스탠스는 네. 러시아가 너무 무너져서도 안 되고 네. 그렇다고 러시아를 대놓고 도와줄 수도 네. 없고 애매모호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경제 조치를 암만 취한다 하더라도 네. 뭐 원유 금지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러나 그게 러시아에게 큰 타격이 안 될 수 있다. 네. 이 얘기는 이미 중국이 새로운 공급원으로서 네. 그걸 다 수요처로서 그걸 다 공급을 받아주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님이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또 질문이 시작돼요. 오랫동안 질문 안 했죠. 잠깐만요. 긴장 좀 하고. 아니, 시진핑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시진핑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요? 네. 푸틴한테 하지 말라고 하지. 나는 점잖게. 진짜요? 저 하지 마. 푸틴 보고 이제 빨리 포기해? 적당히 이제 물러나. 우리가 중재해 줄게. 정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뭔가 왜냐면 러시아도 퇴로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이 지금 명분 없는 퇴로하면 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개망신이잖아. 세계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러시아를 날아가서 푸틴을 만난다든지 내가 그러니까 하여튼 되게 어떤 정성을 들여서 주면서, 그렇지. 네. 나의 정성을 통해서 내가 막 크게 설득한 것처럼 명분을 줘야죠. 그 대답은 제가 생각 못 했네요. 그것도 생각하게 하는 답이네요. 그럼 그렇지. 뭐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거예요. 러시아에. 단지 그 도움이 되는 역할을 분명히 할 건데요. 이런 선택이 있겠죠. 대놓고 도와주는 거랑 은밀하게 도와주는 게 있겠죠. 근데 대놓고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와줘도 명분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명분이 합당하면 유럽하고 미국이 제재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도주의적 지원. 그런 게 될 수 있잖아요. 뭐 양식을 쌀 공급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거 가지고 막 중국을 몰아면서 때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 소비품 지원이라든가 뭐 인도주의적 지원 이런 거는 사실 국제 주요한 대국으로서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가 원하는 게 군사적 지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면 러시아 국방부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북한
지원군이 갔다라는 얘기 못 들었죠? 아, 그래요? 네. 북한에서도 네. 그러니까 걔네가 지금 뭐 시리아에서 의용군을 모집한다. 네, 시리아. 예, 맞아요. 시리아. 시리아에서. 왜냐면 북한군이 해외 나가 있는 군인들이 많아요. 아, 예. 그 시리아 예. 쪽에서 모집을 하는데 네, 예, 거기에는 예. 북한군도 네, 포함이 돼 네, 있다. 근데 용병으로. 네, 근데 북한군들이 일단 싸움을 그렇게 잘하고요. 그다음에 군사 전법이 구러시아가 구소련이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맞춰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배합도 잘 돼서 그 후방을 지원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뭐 잘 되는 그런 국방부에서 내보낸 건데 실제 제가 보지 않았을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도움이라든가 군사 무기라든가 왜냐면 이번에 러시아 나온 무기라 이런 거 보면 좀 실망시켰거든요. 탱크에다가 뭐 철판 갖다가 달고 막 그랬던데. 그래서 우리가 봤던 러시아 군사 강국의 이미지가 많이 데미지를 입었는데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바라는데 사실 시진핑 입장에서 그런 지원하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왜 부담스러웠냐면 중국이 지금 군사적으로 약한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지원을 했다 칩시다. 일단 가설 지원했다 쳤는데 졌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국이 군사 무기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는 졌어요. 그럼 러시아만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이미지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래봤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 생각은 그거는 리스크가 너무 클 것 같고요. 또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바로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한테 이게 제재를 하는 아주 좋은 구실을 주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취하는 방법은 경제적 협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천연가스, 왜냐면 미국 러시아의 석유가 엄청 가격이 대폭락했거든요. 서방 세계가 엄청 많이 사가던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못 사가는 부분인데 지금도 뭐 계속 사가긴 해요. 독일 같은 나라들이 러시아에서 지금 계속 매입을 하고 결제도 지금도 유로하고 달러로 되고 있거든요. 또 그쪽 스위프트는 안 막았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민주주의 전쟁으로 휘달리면서 유럽은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시하니까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사줘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그 부분을 러시아 천연가스하고 석유 이런 쪽으로 매입을 하고 그걸 실제 위안화 결제라든지 이런 양국 간의 국제청산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탈달러화한 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쪽의 경제 협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되는 게 또 뭐냐면 고민이라기보다도 제 생각엔 제가 시진핑이면 계산기를 두드릴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의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이 전쟁 그다음에 미국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중국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네. 이런 계산기를 두드릴 거죠. 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런 카드를 쓸 수 있죠.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엄청 괴롭혔잖아요. 화웨이 같은 이런 중국의 대표 기술 굵기 기업들을 때렸고 화웨이가 스마트폰 영역에서 거의 뭐 특히 하이 퀄리티 스마트 여기서 거의 전멸을 했잖아요. 지금 팔리고 있는 거는 거의 뭐 저렴한 별로 기술이 안 들어간 스마트폰만 팔고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바이든이 전화도 했고 또 바이든이 중국이 도와주지 않기를 바라니까 내 생각 바이든하고 협상을 할 것 같아요. 자, 네가 요청한 대로 할 수 있다. 단지 조건이 있다. 그동안 2018년부터 중국이 때렸던 모든 제재를 취소해라. 그리고 이런 거 좀 해달라. 뭐 이런. 그러니까 러시아를 놓고 딜을 할 수가 있죠. 러시아가 중국의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러시아를 안 도와줄 테니 대신 우리에 대한 제재를 좀 풀어달라. 예, 그리고 무슨 대가를 요구하겠죠. 자, 아니면 또 이런 선택이 있겠죠. 시민 입장에서는 푸틴한테 네가 내 도움이 필요한 걸 안다. 대신에 이런 조건을 만족해달라. 왜냐면 러시아 영토 중에 일부분은 옛날 영토 분쟁이 좀 있거든요. 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예, 그런 영토 문제도 있고 아니면 거기 엄청난 자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엄청 자원이 있고요. 그리고 군사 기술이 중국이 아직도 수입할 게 많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그런 쪽 기술을 준다든가 항공우주 쪽이라든가 그리고 자원 쪽 뭐 엄청난 독점 계약을 맺는다든가 뭐 이런 쪽 중국이 필요한 게 안전된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이거든요. 그걸 뭐 앞으로 뭐 50년, 100년 공급 계약을 맺는다든가 가격이 변하지 않은 조건에서 예를 들면 이런 딜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나는 서방 세계하고 같이 안 갈 거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금은 박앤 파워를 갖고 어느 쪽에 카드를 쓸지를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쪽에 좀 더 네. 많은 것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러시아나 미국 양쪽의 네. 마지막에 결정을 할 것이다. 네, 그런 걸 다 따지겠죠. 저는 제가 시진핑 주석이면 따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제 상황이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 밀이라든가 옥수수가 폭등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결국 돼지의 사료, 그러니까 돼지 가격도 폭등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중국의 인플레이션을 건드리는 요소잖아요. 중국에서도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하셨어요. 오, 박수 쳐드립니다. 정말 좋은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중국이 결국은 러시아를 도와줄 수 있냐는 또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중국 국내 경제 상황에서 결정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를 도와준다라는 거는 중국도 왜냐하면 아까처럼 군사 지원은 어렵잖아요. 이게 경제적 지원인데 경제적 지원하려면 중국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 국내 경제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요. 특히 정부가 돈이 중앙정부 빼고는 대부분 정부가 지금 폰지 게임으로 계속 새로운 지방정부. 지방정부가 계속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또 이자 갖고 이 상황인데 중국 국내도 지금 뭐 엄청 힘든 상황인데요. 어떻게 러시아를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설상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유가 그렇게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런 또 국제 관계 속에서 이런 외교 문제. 그리고 저는 그런데 다행인 거는 또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내 자체가 또 난감한 면이 있는데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중국이 이때 카드로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앞으로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파워를 발휘할 때인 것이 바이든이 올라와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뭐 트럼프 때부터 그랬지만 단독적인 공급망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테크 기업들 삼성전자도 다 미국 갔잖아요. 공장 그렇죠.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설 지금은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아무리 중국에 대해 제재해도 실제는 대미 흑자가 계속 늘어난 이유가 뭘 증명하냐면 중국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제조 생산 능력이 4 트릴리언 달러, 4조 달러거든요. 미국은 2.3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 생산 공장 역할로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중국을 제재하고 싶어도 사실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결국 실제 유럽은 지금 유럽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지 몰라도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자 할 때 유럽이 정말 도착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거든요.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그렇죠. 사실 중국에서 독일이 자동차 산업이 제일 세계 유명하잖아요. 그 폭스바겐이나 뭐 BMW 이런 차들 다 합하면 중국 내에서 매출 규모가 500만 대 넘어가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망으로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경제 제재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스위프트 제재 이런 건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보면 돼요. 이럴 때 중국이 이걸 가지고 잘 활용 안 하면 나중에 미국이 독립적으로 공급망 다 만들었어요. 중국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러면 그때는 박앤 파워가 확 떨어져 버리죠. 지금 미국이 그거 만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때 그게 뭐 5년이냐 10년이나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미국에서 중국은 그냥 시장 역할을 하는 거지 공급망에서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 어떤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진 않았으나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이게 중국에게는 그 이제까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그럴 이렇게 볼 수 가능성도 있겠네요.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또 러시아가 무너지면 중국 변방 지역이 위협을 받고 또 국제사회에서 서방 세력이 약화가 되니까 그런 면도 중국한테 의미가 엄청 크니까 지금 고민이 시작되고 중국에서는 그래서 아직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이 어떤 강한 어떤 한쪽의 그 주장을 지지하는 어떤 발언들이 중국 정부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는 계산은 끝났고 협상은 끝났다.
그런 표현이 절대 나오지는 않는데 안 나올까? 액션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액션으로. 네, 표현은 늘 이렇게 할 겁니다. 중국이 항상 하는 표현이 있어요. 늘 전쟁과 제재는 반대한다. 늘 그 국가의 문제는 그 국가의 국민이 해결해야 되고 어떤 제재를 통하거나 뭐 전쟁을 통해서 어떤 뭐 미국을 상대로 하는 표현이 있어. 이런 건 반대한다는 표현을 늘 쓰기 때문에 표현은 늘 그렇게 깨고 우리는 세계 평화를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늘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표현을 하는 네. 순간 네. 그때는 이미 미국이나 러시아나 어느 한쪽하고 협상이 끝났을 것이다. 앞으로는 3일이 관건이라고 봐요. 3일, 앞으로 네. 3일. 왜냐면 러시아가 만약에 계산을 해봤단 말이죠. 러시아가 매일 군사 경비 2억 달러씩 쓰거든요. 매일 군사 쪽에 배정된 게 한 6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러시아가 이 전쟁을 정말 길게 정말 이게 잘 안 풀려서 길게 간다면 버틸 수 있는 게 한 300일 정도예요. 우크라이나는 한 100일 정도인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서방 세계나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그렇게 대놓고 도와주지 않고 있고요. 실제 핵심적인 도움을 안 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특히 예, 제공권 이런 문제에서 지금 협력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지금 속타거든요. 그리고 국회 발언도 어떤 나라는 하게 하고 어떤 안 하게 이게 쟤네끼리 서방 세계도 쟤네끼리 지금 이해관계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금 버티기 힘든 상황이고요. 러시아도 지금 버티기 힘든 상황이니까 그 사이에 문제풀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중국의 제스처가 또 달라지겠죠. 네. 근데 그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이 네. 어떤 협상을 통해서 뭔가 주고받는 게 있다고 했을 때 네. 그게 결국은 우리가 미중 패권 전쟁 중국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던 경제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뭐 반도체가 됐든 그렇죠. 2차 전지 분야가 네. 됐든 네. 뭐 태양광이 됐든 네. 이러저러한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던 것들이 서방 세계에 대한 네. 네. 이런 것들이 약간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그 미국과 이런 문제는 가치관 전쟁이고요. 앞으로 중국의 이런 자기네 가치관 다른 나라가 세계적으로 계속 힘이 커지는 거를 어느 나라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은 공간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